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지해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녀는 마치 내가 의사 진료 예약을 한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무릎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한 단순한 후속 진료였을 뿐이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주말 하루를 쓴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금요일 해가 막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나는 막 수건한 바구니를 다 접어놓은 참이었다. 아직 따뜻하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남아있었다. 화면에 최지수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전화했다. 엄마, 그녀는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애월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예은이는 시부모님 댁에 있거든요. 일요일 늦게 돌아올 거예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안 된다고 말했다. 토요일 아침에 약속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빠듯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피곤했다. 아침마다 무릎이 여전히 쑤셨고 10개월 된 아기와 이틀을 혼자 보내는 것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와,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지해주지 않으시는군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열어 그녀의 집계약금으로 건네준 수천만 원. 그녀가 낮잠 자는 동안 내가 그녀의 아기들을 안아주며 보낸 시간들, 태아가 배앓이를 할 때 내가 밤새워 돌봐준 것들을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엄마한테 이런 건 기대 안 했어요. 지수가 계속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정말 필요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부모잖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녀는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문자가 왔다. 더 이상 집에 오지 마세요. 이제는 경계가 필요할 때예요. 자물쇠를 바꿨어요. 나는 2번, 3번 읽었다. 내 눈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나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전화 한 통도 없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단지 문자 한 통이라니. 그 모든 세월이 지난 후 자물쇠가 바뀌었다. 마치 내가 위협적인 존재,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는 어쨌든 그들의 집으로 운전해 갔다.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 거리는 언제나처럼 보였다. 교회의 조용한 풍경, 잔디밭 위의 자전거들, 여름 더위에 시든 깃발들. 하지만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나는 내가 사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옅은 벽돌색의 2층 집 건너편에 주차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그냥 문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이사 온 날 내가 지수와 함께 칠했던 문이었다. 그때 그녀는 예은이를 임신 중이었고 배는 둥글고 눈은 피곤했지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짙은 숲의 초록색을 골랐고 그녀는 너무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농담했다. 그 문은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아기 유모차는 현관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예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이 그네 밑에 놓여 있었다. 그때 나는 들었다. 안에서 나는 발소리, 빠른 속삭임. 누군가 2층 커튼 뒤에서 엿보았다. 나는 3번째로 초인종을 눌렀다. 희망보다는 습관에 가까웠다. 아무것도 없었다. 열쇠를 써봤다. 5년 동안 썼던 열쇠. 혹시 몰라 복사해준 이후로 계속 돌아가지 않았다. 걸리고 덜컥거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자물쇠를 바꾼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들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 내가 분노로 떨고 있는지 슬픔으로 떨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웃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숨 막히고 어이없는 웃음.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더듬거리고 헐떡이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마치 내 삶의 다른 버전에 깨어난 것 같았다. 내 딸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더 나쁘게는 원치 않는다고 결정한 버전. 집에 돌아와서는 차를 끓이고 마시는 것을 잊었다. 나는 부엌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마치 그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려는 듯. 예은이가 그린 그림 카드들은 여전히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최고의 할머니, 사랑해요. 크레용 하트, 빗돌빗돌한 글씨, 내 손을 따라 그린 종이, 칠면조. 나는 앉아서 메시지들을 쳐다보았다. 자물쇠, 그 말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지해주지 않으시는군요. 나는 지지해왔다. 그렇지 않았나? 주택담보대출 공동서명. 그들의 보험이 부족했을 때 내 저축으로 충당한 응급제왕절개 수술비, 수많은 식사, 갑작스러운 베이비시팅, 모든 생일 케이크, 내 손으로 직접 꿰맨 모든 할로윈 의상. 나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도처에 있었다. 그들의 벽, 찬장, 아이들에게. 나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쳤다가 지웠다. 다른 것을 쳤다가 또 지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그들이 문을 열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동안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심부름하러 나갈 때 입었던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시계가 자정을 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그때도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초대된 손님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침묵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다. 커튼을 열지도 않았다. 빛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마른 토스트 한 조각과 마시기 전에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마셨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시계가 똑딱거렸지만 다른 모든 것은 멈춰 있었다. 나는 맞은편 빈 의자를 쳐다보았다. 예은이가 주스 박스를 들고 다리를 흔들며 학교 이야기를 하던 자리. 지수가 긴 하루를 마치고 쓰러져 마치 세상이 자기를 살아남게 해준 것에 대해 빚진 것처럼 한숨 쉬던 자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딸을 키웠을까? 정오에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작은 깡통을 열었다. 예은이가 준 아파 20대 시절 지수의 스티커 사진. 활짝 웃고 거침없는 모습. 태아가 태어난 후 남편인 민호가 서둘러 쓴 감사 카드. 하지만 거기에는 어머니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방법을 알아낸 모양이었다. 핸드폰이 한 번 울렸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지수가 아니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스팸 메시지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치 물릴 것처럼 밀어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 일을 했다. 나는 폴더를 꺼냈다. 검은색 클립이 달린 커다란 노란색 폴더. 가족 경비라고 빛바랜 잉크로 위에 적혀 있었다. 안에는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관해왔다. 협상용도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직업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사서였기 때문이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작은 부탁들, 잠 못 이루는 밤들, 시내를 가로질러 운전하며 보낸 시간들은 절대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큰 것들, 돈, 법적인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맡은 의무들은 기록했다.
그들의 집 계약금으로 쓴 1억 2천만 원. 민호가 직장을 잃었을 때 예은이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430만 원. 지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80만 원짜리 유모차. 예은이가 몬테소리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학비. 그 어느 것도 원망하며 준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아니었다. 나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역할 아니었나? 주는 어머니, 믿음직한 할머니,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계속하게 하는 견고한 배경인물. 하지만 이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누가 나를 돌봐주지? 나는 집을 둘러보았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밤새 울었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랬다. 슬픔은 크지 않았다. 흐느끼거나 비명을 지르며 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 폐에 먼지처럼 쌓였다. 느리고 숨막히고 그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물쇠를 바꿨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리는지 듣기 위해 소리내어 속삭였다. 마치 내가 무모한 침입자인 것처럼 한때는 열과 공포의 밤을 겪으며 딸을 안아주었던 여자 대신 나는 일어섰다. 늘 그랬듯이 무릎이 쑤셨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나는 거실 선반에서 작은 액자 사진을 꺼냈다. 지수가 아기 예은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나, 우리 모두 젊고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침실로 걸어가 변호사의 명함을 찾기 시작했다. 명함은 내가 남겨둔 곳에 있었다. 낡은 주소록 안에 치과와 동물병원 사이에.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을 수정할 때 이후로 6년 넘게 박진우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나를 알았고 그는 항상 나를 감상적인 늙은 여자가 아니라 머리가 있는 사람처럼 대했다. 나는 번호를 누르고 기다렸다. 법무법인 리버스 앤 맥킨리 이지연입니다. 접수원이 쾌활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선혜입니다. 몇 년 전에 박 변호사님의 고객이었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그분과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뵐 수 있습니다.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확인 전화가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이상하고 미묘한 힘, 마치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내 자신 조각을 주워든 것 같았다. 나는 누구를 고소할 계획이 없었, 서류와 요구를 들고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명확성이 필요했다. 내가 무엇을 쌓았고 무엇을 주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날 늦게 나는 복도 옷장에서 집이라고 표시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영수증, 보험 서류가 들어있었다. 수년 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넘기다가 마침내 찾았다. 지수와 민호가 부엌을 확장하고 아기방을 추가하고 싶어 할 때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서명했던 담보대출 계약서.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었다. 나는 공동 서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소유권도 발언권도 없이 오직 책임만 있었다. 나는 다른 폴더, 내 퇴직연금 계좌 명세서를 보았다. 수년에 걸쳐 지수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되었다. 취업 공백기라고 그녀는 불렀다. 민호의 다음 수수료 수표가 들어올 때까지만이라고. 나는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쩐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고
그것들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이 삶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나는 그 일부가 아니었다. 작년의 대화가 생각났다. 지수는 어처구니없게도 민호의 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해. 그녀가 말했다. 죄책감을 주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 그때 나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가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경고였는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내 작은 집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파란색 꽃무늬 커튼, 낡은 오크 책장, 구석에 있는 흔들의자. 비싼 것은 아니지만 모두 내 것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해가 지붕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내 딸은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어쩌면 내가 무질서한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경계를 설정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글쎄, 경계는 양쪽에서 설정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많이 자지 못했지만 뒤척이고 빙빙 도는 종류의 불면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다이얼을 돌렸고 마침내 내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진 것 같았다. 오전 6시까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펜, 메모장, 그리고 서랍장 맨 아래에 보관하던 봉투 3개를 들고 있었다. 의료비, 집수리비, 그리고 지수. 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수년 동안 보관해온 모든 감사카드, 인쇄된 영수증, 은행 전표가 들어있었다. 증거용도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기억을 위해 내가 어디에 내 사랑을 두었는지 기록하기 위해. 가장 오래된 것은 12년 전의 것이었다. 민호가 직장을 잃고 그들이 급하게 이사해야 했을 때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200만 원. 나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 전화를 기억했다. 엄마,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면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싫어요.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싫지만 전화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나는 그녀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예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이 따라왔다. 숲을 통과하는 빵 부스러기처럼 어린이집 공백, 보험 문제, 예은이가 교정이 필요했고 그들의 치과보험이 상담비 이상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 여기서 몇십만 원, 저기서 몇백만 원, 각기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었다. 이번 한 번만 곧 해결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의 문제는 아무도 그들이 익사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에 다시 오르는 순간 당신은 잊힌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조차 예스라고 말했던 때를 생각했다. 내가 마을에 남은 유일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예은이를 일찍 데리러 갔을 때 다른 사람이 태아를 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관절염 검진을 건너뛰었을 때 지수가 예은이가 친구들이 다 가진 인형의 집 없이는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작년 겨울 난방비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을 때 매번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주는 것을 멈추면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싫어했지만 순종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는 이슬과 낡은 잔디 냄새가 났다. 길 건너편에는 이웃인 혜련 씨가 이미 분홍색 가운을 입고 베고니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무례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손을 들 수 없었다. 아직은. 안으로 돌아와 나는 차를 끄리고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도 후속 조치도 사과도 심지어
설명하는 한 줄도 없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주말 거절 한 번, 의사 진료 예약 한 번, 단어 한마디, 아니, 그리고 나는 지워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이름으로 스크롤하고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토요일 하루가 필요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내가 도와준 삶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약속을 다시 취소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여기 내가 피해왔던 진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음표의 고요함처럼 나를 덮쳤다. 지수가 내가 한계를 설정했을 때 나를 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작년에 내가 혈압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삼가라는 의사의 경고 때문에 그들의 기념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후 몇 주 동안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기념일보다 내 질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세례식 때 내가 물리 치료 예약이 없는 날로 날짜를 고려해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까다롭게 군다고 드라마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는 거리감, 냉담함, 침묵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빚진 것도 없는 사과와 함께 선물로 기어 돌아왔다. 지금까지. 이제 나는 가만히 서서 침묵이 내려앉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 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서류 캐비닛으로 걸어가 유산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들고 박진우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화요일에 논의할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 법적 대리권이요.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도 좀 수정해야겠어요. 화요일이 빨리 오기를 바랐다. 나는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시간을 채웠다. 청소. 몇 달 동안 빛을 보지 못한 구석을 먼지 털고 부엌 줄눈을 식초와 낡은 칫솔로 문지르고 더 이상 읽을 시력은 없지만 버릴 수는 없는 책들을 재배치했다. 그것은 이상한 종류의 준비였다. 마치 절대 오지 않을 손님을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약속날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빗고 진주 단추가 달린 부드러운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심지어 립스틱도 살짝 발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박 변호사 사무실까지 운전하는데 30분이 걸렸고 나는 매 순간 머릿속으로 말을 연습했다. 하지만 내가 그와 마주 앉은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았을 때 말은 쉽게 나왔다. 딸에게 부여한 법적 대리권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눈을 깜박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습니다. 오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박티 여사님? 물론입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삶에 그런 종류의 접근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 유언장을 검토했다. 언어는 모두 그대로였다. 지수와 민호가 주된 상속인. 예은이와 태아는 작은 교육 신탁을 받게 되어 있었다. 집, 계좌, 자산,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갈 것이었다.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모두요? 네. 모든 것을 제 조카인 진아를 위한 신탁에 넣고 싶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잘해줬어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냥 친절함에서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사님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일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고
펜이 딸깍거렸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고 각 서명마다 내 가슴에서 작은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나에게 철회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만약 따님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여사님을 대신하여 행동하려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깔끔하게 접어넣었다. 고맙습니다. 박 변호사님. 밖은 흐렸지만 나는 가벼웠다. 마치 내가 더 이상 누군가가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내 삶의 버전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 해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음으로 은행에 전화했다. 3번의 이체와 1번의 지루한 신원 확인을 거쳐 마침내 나는 선임 계좌부서의 지훈이라는 사람에게 연결되었다. 딸의 계좌로 예정된 모든 이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즉시요. 그가 망설였다. 모두요, 여사님? 여러 건의 정기결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요. 위약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침묵. 취소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할까 생각했다.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가족 관계 변화 같은 말을 할까. 하지만 대신 나는 진실을 말했다. 제 지지가 제 존엄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잠시 조용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소를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고 깨끗했다. 마침내 내가 되찾은 공간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직접 갔다. 지훈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은 직접 대면해서 처리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코트를 입었다. 예전의 교회와 결혼식에 아껴 입던 것이었다. 사실은 너무 더웠지만 그것은 나를 준비되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지점은 조용했다. 대화의 낮은 웅성거림과 프린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만 있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나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지점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선혜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입력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 공간을 가리켰다. 최 부장님이 곧 뵙겠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양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세서, 영수증, 10년 동안 이루어진 지불 사본, 증거라고 할까. 비록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만 나는 단지 명확성을 원했다. 최 부장님은 10분 후에 나타났다. 날카로운 블레이저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하지만 전문적으로 맞이했다. 박 여사님, 들어오시죠. 그녀의 사무실은 너무 추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를 따라가 책상 건너편에 앉았다. 계좌에 몇 가지 변경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가 말했다. 딸의 가게로 가는 모든 송금을 영구적으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펜을 집어들었다. 이미 수혜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제 조카 임진아입니다. 그녀는 부산에 살아요. 매년 방문합니다.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합니다. 제가 아팠을 때 수프를 가져다 주기 위해 2개 줄을 건너 운전해 온 적도 있습니다. 최 부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에 딸의 가게로 지정되었던 자금을 이 신탁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했다. 하지만 정기 결제뿐만 아니라 제가 가족 필요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모든 남은 재량 자금도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건강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이 아주 희미한 미소로 실룩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세부사항, 비율, 접근 조건, 투자 옵션을 검토했다. 나는 질문했다. 나는 결정했다. 나는 서명했다. 임진아 씨에 대한 신분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전체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녀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미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두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액은 아니었지만 내가 자라면서 가졌던 것보다 내가 저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나는 그것이 신중하게, 권리의식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용할 사람에게 가기를 원했다. 우리가 끝났을 때 최 부장님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제가 도와드릴 다른 일이 있을까요? 네. 내가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딸의 가족에게 한 모든 거래 목록을 인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분 후 그녀는 나에게 한 묶음을 건네주었다. 입금, 송금, 지불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묶음을 받아보지 않고 핸드백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밖에는 해가 나왔다. 나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서류들이 내 옆구리를 부드럽게 눌렀다. 무겁지 않고 그냥 진짜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차를 끓이고 식탁 위에 페이지들을 펼쳤다. 내 이름이 반복해서 인쇄되어 있었다. 작은 금액, 큰 금액, 월별 식료품비, 예은이의 개인 레슨, 민호의 치과 치료, 주유비, 자동차 할부금, 온수기 교체. 나는 각 항목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10년 동안 123번의 송금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 식료품, 베이비시팅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아팠을 때 내가 그들의 소파에서 잔 밤이나 그들이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고 내가 혼자 모든 설거지를 하게 내버려둔 명절은 포함하지 않았다. 123번 예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날 저녁 나는 새 종이에 앉아 편지를 썼다. 보낼 편지가 아니라 써야 할 편지였다. 사랑하는 지수에게 언젠가 네가 사랑과 순종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나는 네가 강하게 자라도록 키웠고 만약 그 힘이 네가 나를 깨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나는 너무 많이 예스라고 말했다. 내가 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어쨌든 너를 잃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나는 서명하고 접어서 서랍에 넣고 침묵이 돌아오게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계획이 없었다. 아직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지만 그러다 늦은 목요일 오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상치 못했고 진심이기에는 너무 예의 바른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그냥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지수가 여사님께서 좀 거리를 두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사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대신 나는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민호 씨. 필요한 것이 있나요? 짧지만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식료품비 이체가 이번 주에 안 들어왔고 자동차 보험료도요. 은행 오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오류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긴 침묵. 알겠습니다. 그럼 별일 없으신가요? 나는 그때 그의 목소리 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걱정이 짜증으로 굳어지는 것, 그 조용한 권리의식이 고개를 드는 것,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두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그러고 나서 무슨 일 있었나요? 나는 그에게 정말 물어봐야 하는지,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잠재운 여자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말했다.
지수가 내가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나는 단지 그것을 존중할 뿐입니다. 여사님께서 이를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나를 조용히 씁쓸하게 웃게 했다. 안녕히 계세요, 민호 씨. 나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가족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나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그날 저녁 나는 유언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박진우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마치 우리가 십자말풀이를 논의하는 것처럼 평생의 노력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침착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우리가 논의한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따님의 조카인 진아가 집, 계좌, 그리고 남은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님과 그 가족은 수혜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는 첫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고 각 조항이 조용한 정확성으로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신탁은 오늘 아침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가 확인했다. 진아 씨는 이미 통지를 받았고 마지막 서명을 완료하면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펜을 건네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끝났을 때 그는 서류를 모아 폴더에 깔끔하게 넣었다. 따님에게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남겨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사람들이 상징적인 제스처라도 선호합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박 여사님. 필요할 때조차도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물쇠를 바꿨어요. 그녀에게는 그게 쉬운 부분이었죠. 저는 단지 그녀가 정한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보도를 따라 바스락거렸다. 나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무릎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키가 크고 뿌리 내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거의 마시지 않던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축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다. 팡파르가 아니라 조용한 인정으로 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에 알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잔을 씻고 불을 껐을 때 나는 복도에 있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을 지나갔다. 예은이의 첫 학교 사진 액자가 있는 테이블. 나는 멈췄다. 부드럽게 나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서랍에 넣었다. 버리기 위해서도 잊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체부도 이웃도 내가 예상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김영미 씨였다. 그녀는 종이봉투를 들고 반쯤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 그 미소는 그녀의 걱정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계피로를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따뜻해요. 요즘은 많이 굽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나는 거의 2년 만에 영미 씨를 만났다. 그녀의 남편 장례식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우리 딸들이 함께 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매주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마치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부엌 카운터에 봉투를 놓았다. 똑같은 재빠른 움직임, 똑같은 실용적인 신발. 그녀는 묻지도 않고 직접 커피를 따랐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조용히 지내셨네요. 그녀가 몇 모금 마신 후 말했다.
바빴어요. 그녀는 숟가락 손잡이로 잔을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가 전화했어요. 당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신경쇠약에 걸린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궁금하다면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영미 씨가 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가 아는 가장 명료한 여성이라고. 만약 당신이 극단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요. 나는 그때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 주름, 그녀의 턱의 날카로운 기울기, 그녀는 호기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멀리 밀려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 주말 하루하기 봐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내가 말했다. 의사 진료 예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수는 내가 가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물쇠를 바꿨고요. 영미 씨가 느리고 쓴 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문자로 보냈어요. 내가 덧붙였다.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더 이상 오지 말라고요. 영미 씨의 눈은 깜박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호는 내가 자동차 보험료 이체를 취소한 이유를 물었어요. 마치 그게 범죄인 것처럼.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아귀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수년 동안 당신이 그들을 지탱해왔어요. 선혜 씨.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손을 놓았을 때야 비로소 알아차렸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녀가 잠시 후 덧붙였다. 이제야 누군가가 이 다 큰 아이들에게 사랑은 직불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때가 됐네요. 나는 그때 미소 지었다. 작고 진짜인 내 갈비뼈 가장자리에 닿는 미소.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했다. 지수나 돈이나 상처에 대해서가 아니라 책과 옛띠웃 그리고 현대 커피 머신의 조용한 공포에 대해서. 영미 씨는 우리 잔을 2번 채웠다. 한 번은 우리가 너무 크게 웃어서 내가 냅킨을 눈에 눌러야 했다. 그녀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그녀는 문간에서 돌아섰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기어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과가 아니라 열쇠를 가져오게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가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나는 창가에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영미 씨가 떠난 후 나는 거실로 돌아가 안락의자에 몸을 담갔다. 집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가득 차거나 더 비어있지도 않고 그냥 내 것이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그러고 나서 들었다. 예은이었다. 할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소리 지르고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이랑 이야기랑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돼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에서 갈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5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보다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그래야 했던 것보다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나는 메시지가 끝난 후 오랫동안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저장을 눌렀다.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카운터에 보관하는 작은 노란 메모지에 그녀의 이름을 적었다. 예은,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시작으로서. 편지는 다음날 왔다. 진짜 편지, 봉투, 우표, 앞면에 그녀의 필체.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지수는 항상 대문자 대를 뒤집힌 CLC처럼 썼는데 3학년 선생님이 도저히 고쳐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기 전에 5분 동안 들고 있었다. 안에는 파란색 잉크로 쓴 2페이지가 있었다.
인사도 사랑하는 엄마도 없이 첫 문장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길 바라요. 나는 계속 읽었다. 그녀는 민호가 격분했고 예은이가 혼란스러워했고 이 모든 것의 타이밍이 그들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최악일 수 없다고 썼다. 내 행동이 비정상적이 되었고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또한 걱정된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우울한지 어쩌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가볍게 치료를 제안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척할 때 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물쇠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분명히 사과하지 않았다. 마지막 단락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우리 삶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당신이 팀플레이어가 될 의향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가족은 희생이 필요해요. 엄마.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나는 편지를 2번 깔끔하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벽난로로 가져가 석쇠 위에 놓았다. 나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그것이 내 테이블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잘 잤다. 약도 없이, 동전처럼 뒤집히고 뒤집히는 것도 없이. 아침에 나는 오트밀을 만들고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오에 나는 우체통으로 걸어가 카탈로그 2개와 진아에게서 온 엽서를 발견했다. 부산 해안의 풍경. 절벽과 하늘이 너무 파래서 아팠다. 그녀의 필체는 쾌활하고 약간 지저분했다. 선의 이모,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모가 곧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콘 만들고 현관에 앉아 세상이 말이 되는 척해요. 사랑을 담아, 진아. 나는 그것을 냉장고에 꽂았다. 그날 늦게 나는 현관 근처 옷장을 청소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잡동사니가 되어 있었다. 예은이의 장화, 태아에 잊힌 딸랑이, 부러진 크레용과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이 가득한 플라스틱 통. 나는 분노에서가 아니라 단지 명료함에서 대부분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다. 내가 바닥에 닿았을 때 나는 작은 사각형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예은이가 그린 크레용 그림이 있었다. 보라색 막대기 인물집, 초록색 잔디, 구석에 비뚤어진 태양. 그리고 중간에 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굵은 글씨로 나와 할머니의 집. 나는 종이를 평평하게 펴고 주름을 펴고 보관이라고 표시된 폴더에 넣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지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부엌 바닥에 황금빛이 비칠 때 나는 신선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창가에 앉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내 시간이었다. 의무도 설명도 없이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간청하는 것을 멈춘 사람의 조용한 존엄성만이 있었다. 나는 1년 넘게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42년간의 봉사와 3년간의 자원봉사 끝에 마침내 명찰을 반납한 날 이후로는 가지 않았다. 나는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관절이 쑤셨다. 컴퓨터는 나보다 빨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관장은 항상 나를 겨우 참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짓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월요일 무언가가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죄책감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나는 캔버스 가방에 메모장과 펜만 넣고 집에서 6블록을 걸었다. 빵집을 지나, 낡은 영화관이 있던 빈 주차장을 지나, 넓은 유리문이 있는 익숙한 돌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냄새는 같았다. 종이, 먼지, 그리고 그들이 바닥에 사용하던 레몬 광택제의 희미한 기운. 내 신발은 타일 위에서 똑같은 부드러운 타닥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다. 이곳은 내 성인 생활 대부분 동안 내 2번째 집이었다.
책상 뒤에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빨간 머리, 두꺼운 안경, 목에 걸린 이어버드.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뭘 찾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냥 둘러보는 중입니다. 나는 서가를 돌아다녔다. 소설, 큰 글자, 지역 역사, 모두 같은 서가. 단지 몇 개의 새로운 책들만 있을 뿐. 오래된 인기작들 중 일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내가 수백 번 다시 꽂았던 제목들, 오래된 이웃의 얼굴처럼 아는 표지들. 어린이 코너에서는 6살도 안 된 남자아이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혼잣말을 하듯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근처에서 핸드폰에 반쯤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앞니에 틈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가 더듬지 않은 모든 단어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 나이 때의 예은이를 기억하며 그녀가 내 옆에 웅크리고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책의 결말을 속삭였던 것을. 나는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게 했다. 대신 나는 미소 지었다. 뒤편 참고 문헌 섹션에서 나는 익숙한 광경을 보았다. 낡은 기증 카트. 사람들은 책을 기증하곤 했다. 대부분 척추가 갈라지거나 커피 얼룩이 묻은 문고판이었다. 나는 직접 그것들을 분류하며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을 버리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하곤 했다. 내가 책등을 훑어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을 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박선의 여사님이시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앞 데스크에 빨간 머리 여성이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원은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사님에 대해 들었어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면서요? 20년 동안요? 23년이요. 내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는 최고 독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곤 했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저는 유나예요. 2달 전에 시작했어요. 솔직히 좀 벅차네요. 글쎄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십진분류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행이죠. 그녀가 웃더니 망설였다. 혹시 언젠가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증도서 분류하는 걸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일이 너무 밀려서 2손이 필요해요.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가족이나 죄책감이나 의무와 관련 없는 진짜 일에 필요하다는 것. 그러고 싶네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좋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마음 내키면요. 나는 그날 오후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부드러운 바람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유용하게 느껴졌다. 내 방식대로. 그날 밤 나는 새 메모장을 열고 첫 페이지 상단에 썼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 오래된 책, 조용한 아침, 계피차, 진아의 엽서, 나 자신의 회사. 나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과 없이 아니라고 말하기.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봄비 후에 무성하게 자란 로즈메리 덤불을 다듬고 있었다. 내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고 잠시 동안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까 생각했지만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딱딱했다. 선의 여사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마른 가지 하나를 꺾어 퇴비통에 버렸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담장에 기대어 해가 내 어깨를 따뜻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확히 뭐가 감당이 안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돈이요? 그가 쏘아붙였다. 갑작스러운 취소, 신탁 문제, 지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녀는 나에게 자물쇠를 바꿨어요. 민호 씨. 그녀는 화가 났어요. 나는 의료 예약이 있어서 주말 하루 베이비시팅을 거절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버려졌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정정했다. 그리고 성인 여성처럼 나와 이야기하는 대신 문자를 보내고 자물쇠를 바꿨어요. 그녀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끊어버림으로써 보복하지는 않아요. 그는 거친 숨을 내쉬고 톤을 바꾸었다. 자, 합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여사님께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은이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사님을 그리워합니다. 매일 밤 여사님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를 찔렀다. 그것이 조작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있었다. 이걸 바로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그녀를 위해서요. 나는 숨을 쉬었다. 손녀와의 관계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침묵과 돈으로 그것을 얻지는 않을 겁니다. 더 이상은요. 그래서요? 이건 처벌인가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이건 경계입니다. 당신 두 사람이 결정을 내렸고 저는 마침내 제 결정을 내리는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굳어졌다. 당신이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수년 동안 제가 그것을 지탱해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멈출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통화를 끝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로즈마리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나는 물 한 잔을 따르고 이웃집 지붕 뒤로 해가 낮게 지는 것을 뒷계단에 앉아 지켜보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지수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잔인해요. 엄마는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어요. 카드도 한도 초과해요. 엄마는 항상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그만두시는 거예요? 나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내 메모장을 열고 썼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가족이란 돌봐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서류는 그 금요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박 변호사가 직접 앞 데스크에서 나를 맞이했고 폴더는 이미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마음을 바꿨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재고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우리는 줄줄이 서명을 검토했고 여기에 내 이니셜, 저기에 전체 이름, 맨 아래에 최종 서명. 내가 펜을 돌려줄 때쯤에는 손이 아팠지만 어깨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폴더에 넣으며 말했다.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진심으로요. 그가 작고 진짜인 미소를 지었다. 용감한 일을 하셨습니다. 선혜 여사님. 용감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초여름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거리는 아스팔트와 나무심 냄새가 났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역으로 가서 표를 샀다. 편도, 주중 출발, 목적지, 부산 해안. 진아가 한 번 이상 제안했다. 와서 머물러요. 와서 숨 쉬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바다는 듣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잠재울 만큼 시끄러워요. 나는 항상 나중에라고 말했다. 명절 후에, 예은이 생일 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지난 후에.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다. 집에서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두르지도
허둥대지도 않고 서랍 하나씩, 필요한 것만, 편안한 신발, 따뜻한 스웨터, 내 메모장, 몇 권의 좋아하는 책, 옷장 뒤편에서 나는 5년 전 크리스마스에 지수가 준 파란색 스카프를 발견했다. 여전히 티슈 페이퍼에 쌓여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손으로 그것을 눌렀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기부더미에 놓았다. 부드럽고 아름다웠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가방이 가득 찼을 때 나는 여성보호소에 전화해서 픽업을 예약했다. 나는 더 이상 기념품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공간이 필요했. 그날 저녁 나는 침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이 더 작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일시정지된 것 같았다. 마치 일부러 끝내지 않은 노래처럼. 나는 이웃에게 짧은 메모를 쓰고 우편물 보관 지시를 남기고 알람을 맞췄다. 나는 잘 잤다. 아침에 나는 커피를 끓이고 바닥을 따라 기어가는 빛을 보고 온전히 내게 속한 하루를 시작했다. 역에서 나는 일찍 탑승하여 창가 좌석을 찾았고 도시가 오래된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여행 중간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새로운 메시지 하나. 다시 지수. 신탁에 대해 들었어요. 진아라니, 정말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 한 모든 일 후에 엄마가 거의 보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기다니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선택을 했어요. 그게 엄마를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요. 나는 한 번 읽고 삭제했다. 응답도 분노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통로 건너편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어머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쓸어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부러움도 고통도 없이 단지 평화롭게. 3시간 후 기차는 작고 안개 낀 역에 멈췄다. 진아가 거기에 있었다. 차 옆에 서서 퍼레이드에서 아이처럼 양손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플랫폼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나를 안았는데 그 포옹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 없었다. 키가 더 커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느껴져. 그녀가 웃었다. 가요. 스콘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관에 이모 이름이 쓰인 의자가 있어요. 우리는 창문을 내리고 운전했다. 바닷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쌌다. 부드럽고 차갑고 깨끗했다. 진아의 집은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높지만 볼 수는 없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긴 풀 사이를 속삭임처럼 움직였고 현관은 단지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으려는 팔처럼 앞을 감싸고 있었다. 아는 시나몬과 깨끗한 세탁물 냄새가 났다. 모든 표면에는 책이 있었고 싱크대에는 이가 빠진 머그잔이 있었고 퍼시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내 무릎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바로 짐을 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아는 이미 게스트 침대에 수건과 스웨터를 놓아두었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원에 있을게요. 안 하고 싶어도 여전히 거기 있을게요라는 메모도 함께 놓아두었다. 나는 그 첫날 저녁 무릎에 담요를 덮고 손에 스콘을 들고 현관에 앉았다. 진아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내 옆에 와서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옆에서 숨 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모든 것을. 나는 자물쇠, 문자. 내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지수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나는 영수증 폴더, 철회된 법적 대리권, 유언장, 신탁에 대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많이 울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슬픔과 죄책감의 차이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동정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이모는 이 가족의 여성들이 배우지 못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74년밖에 안 걸렸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대부분보다 여전히 빠르네요. 우리는 별이 나올 때까지 황혼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다. 나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잤다. 바다 소리가 숨결처럼 들어오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안섬까지 걸어갔다. 자갈길에서 무릎이 항의했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필요할 때 진아의 팔에 기대며 사과하지 않고 물가에서 나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소금물이 내 발목을 찌르게 내버려 두었다. 이거 내가 말했다. 정직하게 느껴져. 진아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복숭아 코블러를 굽고 현관에서 진러미를 하고 고양이가 영어를 이해하는지에 대해 부드럽게 논쟁했. 퍼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해질녘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또 다른 메시지. 이번에는 다른 내용. 엄마,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지만 모든 게 부서진 것 같아요. 예은이가 계속 엄마에 대해 물어봐요. 잠자리에 들 때 울어요. 민호는 내가 왜 더 화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진아가 알아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를 보고 싶대. 믿으세요? 내가 줬던 것을 그리워한다고 믿어. 그게 같은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나는 현관으로 다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라벤더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갈매기들이 물 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지수가 예전 모습으로 상상했다. 8살 아이스크림으로 끈적끈적하고 뒷마당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이분마다 엄마, 보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 그러고 나서 나는 마지막 문자, 자물쇠, 침묵을 상상했다. 나는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그럴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대답하는 대신 바다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창턱에 놓고 아직은 이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마치 나를 들은 것처럼 열린 방을 통해 움직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나는 계획보다 오래 진아의 게스트룸에 머물렀다. 그녀는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암시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침대에 담요를 하나 더 추가하고 서랍에 차십을 더 넣었다. 우리는 리듬을 개발했다. 느린 아침, 긴 산책, 작은 식사. 그녀는 오후에 썬룸의 노트북에서 일했고 나는 읽고 있던 소설들을 읽었다. 저녁에는 현관에 앉아 세상이 부드러워지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매 시간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예은이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만 보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길 바라요. 할머니한테 줄 그림을 그렸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큰 쿠키랑 할머니랑 저예요. 곧 답장해 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3번 읽었다. 그러고 나서 답장했다. 안녕, 내 사랑. 나도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바다 근처에 있어. 시끄럽고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 우리 옛 진저브레드 이야기 생각나는 고양이가 있어.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그림을 보낼 수 있어. 나는 영원히 보관할 거야. 너는 매일 내 마음속에 있어. 그녀는 몇 분 안에 답장했다. 단지 한 단어. 야호. 나는 지수에게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마디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 무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쓴맛도 그리움도 아니고 단지 이해. 지수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나는 내 선택을 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 길이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지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진아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왔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열쇠. 그녀가 말했다. 혹시 다시 돌아오거나 절대 떠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리본에 묶인 하나의 노스의 열쇠가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그것을 신성한 것처럼 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가방을 쌌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 동안 집에 가고 싶었다. 내 정원을 걷고 창문을 열고 내 의자에 앉아 내가 얻은 고요함을 느끼고 싶었다. 진아는 나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묻지 않았다. 집은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니디하지는 않았다. 나는 로즈메리에 물을 주었다. 나는 현관에 앉았다. 나는 차를 끓였다. 하루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아니었다. 예은이 계단에 서서 접힌 그림을 손에 들고 배낭은 한쪽 어깨에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유아용 침대 난간을 통해 깜박이는 것을 보았던 똑같은 커다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다면 주말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안으로 그녀는 신발을 벗고 냉장고로 달려가 여전히 걸려있는 엽서를 보고 웃었다. 보관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날 밤 그녀는 내 옆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코코아를 손에 들고 낡은 담요를 다리 주위에 두르고 우리는 자물쇠나 침묵이나 패턴을 깬 주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었다. 여우와 달빛. 그리고 그녀가 항상 내게 다시 속삭이게 했던 문장이 있는 이야기. 집은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마침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선을 긋고 평화를 지키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조용한 진실을 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팔로우해주세요.